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 김한주라고 합니다. 오늘 중랑구에서 협동조합의 개념과 설립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협동조합 하면 좀 딱딱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재미있게 좀 풀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첫 번째 협동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개념을 접근할 때는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역사를 한번 보고 다시 개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한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별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사회적 경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뭔지 알려드리면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는 7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협동조합 7원칙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 따라야 되는 기본 철학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립 과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때 참고하거나 여러분들이 좀 유념했으면 하는 방법은 이 설립 과정에 대한 절차를 장소 위주로 제가 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과정에서는 구청을 가야 되는구나, 이 과정에서는 은행을 가야 되거나, 이 과정에서는 등기소를 가야 되구나, 이 과정에서는 다시 세무서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를 준비하고 그 서류에 맞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를 안내하면서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릴 총 시간은 2시간으로 알고 있고요. 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까지 1시간 정도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협동조합 7원칙부터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 과정과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협동조합의 개념입니다. 협동조합의 개념을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2조 제1호는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일 것입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와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한다. 이 말은 아마 경제의 정의에서 빌려온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매, 생산, 판매, 제공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경제를 정의하거든요. 그것을 협동조합에 갖다 얹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좀 착각할 수 있거든요. 협동조합이 공익활동을 하는 곳이냐,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사회주의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를 보시면 정확히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누구를 위해 설립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협동조합이 누구를 위해 설립돼야 될 것 같습니까? 협동조합은 누가 구성하고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바로 조합원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조합원이고 두 번째도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또한 공익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거는 협동조합 7원칙에도 나오는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특징이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첫 번째로는 한국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은 5명으로 딱 나와 있죠, 그죠? 6명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설립 요건의 1번은 5명 이상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설립할 수 있는 사업 조직이 아닙니다. 5명 이상 모여야만이 설립할 수 있는 특수한 경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주식회사가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협동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협동조합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래, 이 말이 이 뜻이었구나 금방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협동조합의 정의를 다시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좀 이따가 민주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5명 이상이 설립에 동의해야 협동조합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단은 사업체를 통하여 협동조합은 상법상 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업체라고 볼 수 있죠. 협동조합도 주식회사처럼 상법에 속해 있고 좀 특수한 형태의 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목적으로는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이 부분은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고 나면 왜 공통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이란 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경제단체이기는 하지만 이 경제단체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필요와 열망 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 설립될 때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로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 즉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조합원이 되는 것이죠.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자발적인 사람이 되겠지만 조합에 가입 절차를 거쳐서 가입하고 나면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격은 자율적인 결사체, 즉 조합원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그 조합에서 만든 절차만 충족하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인 결사체라는 것은 그 조합이 마련해 놓은 절차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율적인 결사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너무 방법, 수단, 목적, 주체, 성격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다,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여기도 다시 돌아와서 그랬지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협동조합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갈 거고요. 전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협동조합의 주요 특징에는 법인격, 영리법인 되어 있습니다. 법인격이 무엇입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법적으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특징이 영리법인이라는 뜻입니다. 영리법인의 반대편 혹은 영리법인의 다른 버전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자,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협동조합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되 지역사회를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지 협동조합이 돈을 벌 수 없다거나 협동조합은 공익적 활동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조직입니다. 이윤을 남겨야 하는 영리법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중당구민을 위한 이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라는 것은 중랑구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시도지사를 중랑구에 대입하면 중랑구청 아마 일자리 창출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협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가면 그 서류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신고를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와 인가가 좀 다른데요. 협동조합은 신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구청에서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라는 말이 또 어려운 말이지만 옆에 보시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확인증 발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일이라는 것은 구청의 주무부서에 접수했다는 뜻이고 20일 이내에 신고 확인증을 별 탈이 없으면 주무부서에서 발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관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내부에 있는 기관입니다. 총회가 있을 수 있고요. 대의원 총회가 있을 수 있고요. 이사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에 제일 높은 단위, 의사결정에서 최고 의사결정 단위는 대부분 이사회가 주식회사는 최고 의결기구인데 협동조합은 총회입니다. 왜냐하면 1인 1표이거든요. 협동조합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5명 이상 되어야 설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1인 1표이다 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1주 1표로서 협동조합이 조금 더 민주적이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뒤에 민주적이라는 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 그러니까 사람 개인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생각실험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 강동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법인의 명의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자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자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 투자금 받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이것을 출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것, 그것을 출자라고 하는데요. 출자 한도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출자 한도가 없어요. 본인이 1인으로 가서 100% 다 내도 되고요. 2명이 있는데 1명이 99%, 나머지 한 분이 1% 내도 됩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출자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고 협동조합 7원칙 또는 협동조합의 정신에 걸맞지 않다고 해서 조합원 1인의 출자수는 총 출자 자수의 30% 이내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과 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서? 협동조합에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의결권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령 2021년에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할지, 그 사업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할지, 어떤 조합원들이 그 일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너라고 불리는 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끝입니다. 사장 또는 대표 혹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죠. 근데 협동조합은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총회라는 걸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총회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이 협동조합의 사업계획,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선거권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이사에 대한 선거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원이라고 하면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그러니까 총 5명이 되는 거죠. 자, 이사장 1분, 감사 1분, 그 다음에 3명 이상의 이사, 그러니까 5명이 되는 거죠. 3명 이상이니까 한 분은 감사, 한 분은 이사장. 그렇죠. 저는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금융업에 대한 특수성, 보험업에 대한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해도 금융과 보험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이용,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비조합원 사업 이용이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 근처에 한살림이나 아이쿱 있죠. 거기도 협동조합입니다. 그죠? 주로 소비자 협동
조합원들이 많긴 하지만 여기에 장보러 가서 협동조합원이 아니라고 입구에서 나가라고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회계 부분은 매 회계 연도에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경영공시일 경우에 조합은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공시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시의 방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고 얼마 정도의 돈을 벌었고 앞으로 매출이 얼마 정도 냈고 이윤이 얼마였다,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결산 사항을 공적으로 내보인다. 그것이 바로 경영공시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이 말은 요 숫자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출자금 납입 총액이 3배가 될 때까지는 이윤의 10%를 계속해서 적립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출자금에 따른 배당, 출자금이 사용되고 잉여금 배당이 가능합니다. 잉여금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펼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고정비용 등등을 빼고 나서 최대 이윤율이 남았을 때, 그랬을 때 출자금의 어떤 퍼센테이지 혹은 협동조합에 기여한 어떤 노동의 양에 따라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른 배당 또는 일을 한 것에 대한 배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적인 기능을 더 띠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배당 또는 내가 기여하고 돈을 받아가는 배당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거 되어 있고요. 관련 규정이 없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아리와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확실히 이것이 법인이라는 개념을 장착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협동조합을 시작하실 때는 이게 동아리인지 법인인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협동조합도 엄연히 법인입니다. 법인이 우선입니다. 협동조합의 기본은 법인이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이 덧붙여져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법인의 성격을 띠지 않고 협동조합의 성격만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와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리라는 것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마을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웃 만들기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도모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아리의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독서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퀼트를 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동아리의 목적은 사실은 그냥 친구끼리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면 이웃 간의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가 자격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거에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열정적이고 목소리가 크면 돼요. 의사결정은 적극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 등장하면 그쪽으로 의사가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분배할 필요가 없고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다만 동아리 중에 특수 동아리가 있습니다. 개를 모으는 거죠. 개주가 이제 돈을 들고 나르면 큰일이 발생하죠. 경영 참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는 경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아리와 일반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이윤 추구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뭘까요? 정권 창출입니다. 정권에 대한 창출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당이 바뀌는 거죠.
정권을 잡은 정당과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으로, 여당과 야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의 목적은 너무 간편합니다. 그냥 이윤 추구입니다. 아무리 SK그룹이 자신들의 정관에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겠다고 적어놔 봐야 그것은 결국 SK가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윤 추구에 앞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참가 자격이 제한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주 1표라는 것은 주식 하나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99%의 주식 또는 100%의 주식을 가지고 본인이 이 회사를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적 위기가 생깁니다. 권위적 위기라는 것은 수평적 위기와 혹은 쌍방향 의사결정과 좀 다른 형태입니다. 권위적 위기는 수직적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권위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장단점이 있어요. 권위적 위기에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책임을 명확하게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분배는 주식에 따른 배당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식에 배당 없으면 누가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그리고 피고용자의 책임은 낮음. 책임은 여기 있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은 딱히 책임져야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목적으로 봤을 때는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고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협동조합의 설립 기본 목적은 조합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조합원들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역사회나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부차적으로 협동조합의 기본 철학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협동조합의 제1원칙은 조합원을 위해서 설립됐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개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협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협동조합이 왜 개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처음 생길 때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 부자들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협동조합을 맨 처음 설립할 때 정말 돈이 없는 노동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하고 싶은데 아니 너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게 힘든 구조였죠. 그래서 참가 자격은 개방적입니다. 그 다음에 1인 1표에 의한 민주적 절차로 선출한다. 1인 1표가 왜 민주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쌍방향 의사결정입니다. 실제로 이게 쌍방향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단어를 쓰자면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인 1표니까요. 우리가 조합원이 10명 있으면 조합원의 10명이 총회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개수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명수로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수평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분배는 기여에 따른 배당입니다. 기여하지 않았는데 배당은 힘들겠죠. 그게 출자금을 낸 금액에 따른 배당이든 아니면 노동력에 대한 배당이든 배당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합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은 조합원들 모두에게 균등한 책임을 지우는 게 협동조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참여가 높다는 경영 참여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동아리와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시작한다는 것은 동아리도 아니고 일반 기업인 주식회사도 아니고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의 어원은 그리스어 데모스와 그 다음에 카라토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민중이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해보죠. 권력을 아래로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권력을 혼자만 가지고 있다. 제왕이나 황제가.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보기 힘듭니다. 여기 있는 민중이라는 뜻은 사람들, 개개인에게
보통 선거할 때 나이가 거기에 이르르기만 하면, 법적 조건을 가지기만 하면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내 팔이 좀 불편하고 아니면 내가 학벌이 좀 낮더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중이라는 것은 누구나 요건을 가지면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권력을 아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일 경우에 권력을 아래로 나눴습니까? 아닙니다. 1주 1표이기 때문에 권력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이 100%의 주식, 99%의 주식 혹은 51%의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결정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근거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앞에 2표, 3표를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실제로 귀족한테는 3표, 5표, 10표를 부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협동조합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는 1인 1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권력을 아래로 수평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계속 친구처럼 따라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딱딱한 협동조합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협동조합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과 동아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챕터인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협동조합의 역사에 나오는 요 PPT는 아마 서울시 사회적 경제 포털에 있는 자료실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 카피라이트가 되어 있고 안은비 씨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들었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 밝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한 요 PPT는 안은비 님이 2018년도에 만들었고, 제가 이 자료를 취한 곳은 서울시 포털, 사회적 경제 포털에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협동조합의 개념 후,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특징,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협동조합의 역사를 알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다시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70여 년 전에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28명의 노동자가 불러온 기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루 17시간의 노동, 값싼 임금, 부족한 일자리, 평균 수명 15세, 15살, 그 다음에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소가 왜 영국일까요? 네, 맞습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초창기에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맨 처음에 곡물 농사를 짓던 것에서 이제 양털을 깎아서 모직물을 만드는 게 이윤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축산업을 하는 것이 돈이 더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기 각 지역에 있는 유지들, 땅을 가지고 있는 귀족 혹은 영주들은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그래서 원래 그 영주와 거기 소속된 농노들이 같이 사용하던 영지의 토지에 대한 사유화가 심해지죠. 그래서 그런 동시에 이 곡물 농사 등을 짓는 기술들이, 농업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 집약적이었던 농업이 조금씩 노동해야 되는 인원수가 줄어들어가는 가운데 축산업이 더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양털을 깎으면 그 양털을 가지고 모직물을 만들고, 모직물을 만들면 그것으로부터 양복을 다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히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농업이 아니라 이제 1차에서 2차 산업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공장, 즉 이제 모직을 만드는 모직물 공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노들은 도시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도시로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서, 그러니까 농업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땅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것이 노동력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도시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기계에 사람을 맞추는 어떤 비인간적인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 가지 노동의 역사에서 보면 힘든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국에서도 하루 17시간의 노동을 하고 값싼 임금에 부족한 일자리, 그래서 평균 수명이 15살밖에 안 되는 이상한 사회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협동조합이 나오게 되는 170년 전 영국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렸습니다. 자, 1980년대 영국 산업혁명을 이끈 방직산업의 중심 로치데일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식민지에서 값싼 면화를 들여와 면직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면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안에서만 이렇게 양을 기르고 깎아서 이것을 다시 방직 공장에서 가공하고 난 다음에 옷을 팔았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더 많이 팔고 싶어서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제국주의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국주의라 함은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침략해서 그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착취해서 이 제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땅을 넓혀가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현상을 제국주의 현상이라고 보는데, 1940년대 영국은 정확히 요 이후에 영국 등을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착취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가져다가 영국에서 재가공해서 다시 그 식민지에 수출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면직물에 대한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서 로치데일에서는 이렇게 방직 산업이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삶은 정말 생각보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일자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용자들이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처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이라는 것, 이제 2차 산업이라는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법,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을 할 때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지 못했죠. 그래서 하루에 17시간을 일해도 굶는 사람이 많았고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평균 수명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70년 정도 되면 이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협동조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하루 17시간의 노동에도 상인 자본가에게 빚을 지면서 질 낮은 음식을 고가에 사야 했다. 노동을 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참을 수 있었는데 더 힘든 것은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먹기 위해서는 식료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물건을 파는 곳에서는 이 당시에 계속해서 이 노동자들한테 장난을 많이 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낮은 곡물을 판다든가 썩어가는 고기를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사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윤율을 높이는 데만 상업자본가들이 몰두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업자본가들은 그 곡물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말로는 여기 노동자들이 빡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이게 그냥 물건을 제대로 파는 게 아니라 물건 안에다 모래를 넣어서 파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정부한테 요구하거나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1844년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한 로치데일 직물공장의 노동자 28명은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왜 모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것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파는 가게를 하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노동자 한 명이 이 가게를 소유하거나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하루에 17시간씩 벌어봐야, 17시간 노동해서 벌어봐야 내 한 몸
풀칠하기 바쁘니까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상점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말로 하면 십시일반이 된 겁니다. 십시일반이라는 게 한 숟가락씩 10명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 한 공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명이 아니라 28명이 모여서 이 상점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결의하게 됩니다. 상인들의 행포로 제대로 된 식료품을 얻을 수 없었던 그들은 스스로 좋은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상점을 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일은 이펜스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펜스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네요. 이게 2만 원 정도 되는 건지 2천 원 정도 되는 건지, 아무튼 엄청 낮은 돈으로 28명이 모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식료품점을 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으로 28파운드가 필요했으나 28명의 노동자에게 1인당 1파운드의 금액조차 큰 돈이었다. 그래서 매주 각자 2펜스씩 1파운드를 냈고 1년에 걸쳐 28파운드를 모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2펜스씩, 그러니까 1년이면 44개의 주가 있는데 2펜스 곱하기 40개 정도 하면 80펜스, 그러니까 1파운드 비슷하게 되는 돈을 모았고, 그게 28명이 합치니까 28파운드를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3차례 밤에만 개장하는 첫 사업을 시작하였고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여기 또 협동조합의 중요 사안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왜 3번만 문을 열었을까요? 지금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4시간 계속 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근데 왜 처음 협동조합에서 설립한 이 상점은 일주일에 3차례만 밤에, 특히나 밤에 한 2~3시간만 개장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상점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내기도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를 빌려서 그 공간에서 짧게 도깨비 시장처럼 저녁에만, 예를 들어서 월수금 2시간에서 3시간. 왜? 노동자들은 낮에는 장 볼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자기들은 살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로 치면 뭐 밤 10시부터 12시 또는 밤 8시부터 10시 또는 밤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만, 그렇게 9시간만 문을 여는 도깨비 시장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28명이 참가하다 보니까 원칙을 만들게 된 거죠. 왜? 생각해 보십시오. 3일을 열게 되었고 하루에 3시간씩 열면 9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점원을 또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28명이 돌아가면서 여기 점원을 봐야 되고 회계도 봐야 되고 물건도 사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원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현금 및 정가 판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외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현금으로만 받아서 정가로 판매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매량에 비례한 배당. 이건 무슨 말입니까? 조합원이 여기 상점에서 구매하면 할수록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구매량에 비례한 배당이란 말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상점을 많이 이용하면 요즘에 쿠폰이나 아니면 GS 무슨 적립카드처럼 당연히 그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종교 정치적 성향 지급을 막론하고, 그래서 아까 개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개방성의 안에는 종교나 정치적 성향, 직업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말자는 뜻이고, 누구나 1파운드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것이 협동조합이 설립할 때 이미 이런 것들을 시험해 왔다는 것이죠. 왜? 여러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혼자 100%의 주식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설립했다가 책임지고 성공하든지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태생적으로 무조건 5명 이상이 설립해야 되는 거죠. 5명 뿐만 아니라 30명이 한꺼번에 설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로치데일의 사례에서 보듯 여기는 28명이 같이 출자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원칙들이 이제 후대에 다듬어져서 협동조합 7원칙에 녹아있고, 그러한 협동조합의 7원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손학규 등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 5명 이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자금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1인 1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원칙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판매 목록을 보죠.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상점에서 보고 있는 모든 물품을 팔 수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력과 인력 모든 것이 다 부족했기 때문에 밀가루, 버터, 오트밀, 설탕, 양초, 그러니까 생필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좋은 적정 가격에 적정한 좋은 품질의 어떤 상품들을 노동자들 혹은 여기 있는 조합원들한테 팔기 시작한 거죠. 작고 열악한 상점이었지만 그들의 도전은 성공적이었다. 노동자들은 정직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고 조합원 수는 점차 늘어났다. 왜 그렇겠습니까? 노동자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 마음을 그 호래비가 잘 알듯이, 호래비 마음을 과부가 잘 알듯이 서로 이심전심된 거죠. 나도 노동자, 나도 장 볼 시간이 없어. 그럼 내 장 볼 시간에 문을 열어줄 거야? 그러면 내가 그 곡물 안에 모래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안 따져봐도 되는 품질 좋은 것들을 나한테 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서 문을 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조합원에 가입하면 10%나 20%의 할인율을 줄 거야?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줄 거야. 왜? 협동조합의 이 28명의 참석자들이 노동자였고 이 참석자들이 이 원칙과 규율을 정할 수 있고 정관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1인 1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노동자들 친화적인 상점이 만들어지기 힘들었겠죠. 공동자본이 모이자 매장에 공급할 물품을 제조할 밀가루 공장도 설립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형태였죠. 왜냐하면 공급이 주요 상품이 아니었고 미리 생산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 소매점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도매점이 됐겠죠. 소매보다는 도매가 더 많은 물품을 가져와서 팔 수 있게 된 거고, 도매점을 하다가 유통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마트에 가면 이마트에서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협동조합도 공동자본이 모이자 매장에 공급할 물품을 제조할 밀가루 공장도 설립하거나 인수했겠죠. 지금 아이쿱이나 한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살 건지 미리 정해놓기도 하고, 공산품도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친환경적인 제품은 미리 선매를 하거나 아예 공장을 세워서 물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초라했던 점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3번만, 그것도 밤에 도깨비 상점처럼 잠깐 문을 열던 데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코오퍼레이티브 그룹으로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제일 큰 협동조합으로 성장했고 지금도 아주 건실한 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오퍼레이티브에서 코는 주로 CON, COM이라고 해서 여기 CO는 together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능하다, 함께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함께에 대한 기준은 한국으로 넘어오면 협동조합 기준법에 5명 이상이 출자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협동조합이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 가게에는 조합원을 위한 독서실을 마련했고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협동조합의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던 정신을 여기 그러니까 후배 조합원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으로서 교육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협동조합 7원 측에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있지만 매번 조합원들이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일하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협동조합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사 안에 녹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조합원들은 영국의 보통선거가 도입되기 훨씬 전에 첫 투표를 경험했다. 협동조합은 처음부터 여성들에게 투표권과 배당금에 동등한 권리를 주었다. 이것도 민주주의와 관계되는 일입니다. 제가 민주주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권력을 아래로 수평적으로 나눈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영국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든가 수상을 뽑는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때 모든 국민이 일정 조건만 맞추면 투표권을 다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는 남성에게 줬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나중에 이제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에 들어서야 이 여성이나 그 다음에 피부가 검은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넘긴 것이죠. 근데 협동조합은 이미 그거보다 100년도 전에 1800년대 중반에 이미 협동조합 안에서는 1인 1표를 수행한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발달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성들에게 투표권과 배당금에 동등한 권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07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인지 80년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1907년부터 도입됐다는 것은 협동조합이 얼마나 노동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28명의 노동자가 세웠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적으로 외우거나 아니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이 어떻게 설립됐는지를 알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영국에서 법으로 제정하기 90년이나 전의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1997년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뜻이고, 그러기 전에 협동조합 내에서는 정관이나 규약이나 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이미 도입해 놓았다. 아주 선진적인 그 방법을 사용했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는 직물공장의 28명의 노동자를 로치데일의 개척자라고 부른다. 로치데일이라는 것은 지역의 명칭이고, 여기서 28명이 처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정직한 식료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하나 가지겠다는 작은 꿈을 안고 시작해서 일주일에 3번밖에 문을 열지 못했고, 나중에 이것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28파운드를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겨우 이제 시작해서 나중에는 소매점, 도매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 그 다음 농장들을 사고 설립하는 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협동조합의 시발점이 로치데일이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봤던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협동조합의 특징, 그리고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동아리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 했고, 또 협동조합의 역사까지 해서 여기가 좀 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